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보건의료 현장에서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의 응용과 동량에 대해서 오늘 1시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함께 강의할 인제대학교의 변혜원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살펴볼 주제는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빅데이터가 대두되면서 딥러닝, 머신러닝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접한 그런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개념은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자, 2018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들에서 많이 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5년 남짓한 그런 기간 동안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특히나 이 알고리즘은요, 바로 금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 데이터라든지, 즉, 불균형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데이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최신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자, 왜 보건의료 현장에서 설명력이라는 게 필요한지, 자, 그 다음에 설명 가능한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법들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최신 연구 동향을 오늘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살펴보실 건 바로 고령화와 노인병입니다. 사실 제가 왜 노인병이라는 주제를 넣었냐 하면요. 저희가 단순히 이그젠플 데이터만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런 뭐 노인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고령화로 인해서 사실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령 데이터 또는 비정령 데이터에 있어서 빅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치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어떤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하나의 실제 사례를 들고요. 우리가 사실 실기반 데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리얼 월드 데이터에 있어서의 사실 위험 인자를 그간에 탐색해 오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 의료정보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이런 어떤 실기반 데이터에서 리스크 팩터, 소위 위험 인자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런 빅데이터 또는 딥러닝이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되는지 이 부분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될 건 바로 정확도 높은 모델링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이 의료 현장에서는 과거에는 이런 정확도 높은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의학 통계학, 다시 말하자면 스몰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과 검정에 의해서 어떤 예측 모델들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자, 그러나 데이터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요. 데이터의 어떤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더 이상은 과거와 같은 스몰 데이터만으로는 정확도 높은 어떤 현상을 예측하거나 분류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강좌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부스팅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특히나 우리가 정령 데이터를 터블레이티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엑셀 형태의 데이터에 적합한 최근까지 잘 알려져 있는 부스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오늘 이 강좌의 핵심 주제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소위 Explainable AI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XAI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XAI가 왜 의료 현장에서 중요한지,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의 설명력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단순히 우리가 정확도만으로는 이 인공지능으로 의료 데이터를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거. 자, 이 부분을 오늘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오늘 여러분들이 꼭 얻어가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이런 어떤 기술적인 어떤 알고리즘의 명칭보다는요. 이게 왜 의료 현장에서 빅데이터가 중요하고, 자, 빅데이터가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설명력이 중요한지, 왜 설명이 가능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는지, 자, 여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시는 게 오늘 1시간 동안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요, 특히나 이 빅데이터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분야들에서 빅데이터란 용어는 이제 뭐 거의 일상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한 10년 전, 2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면요, 빅데이터라는 용어는 사실 좀 생소한 용어였습니다. 자, 오늘날 이렇게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대두됐던 가장 큰 계기 중에 하나는 바로 컴퓨팅 파워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을 연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어 주다 보니까 이젠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자, 특히 메디컬 빅데이터라는 걸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 그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협회에서는 아마 재직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다루시는 데이터는 메디컬 빅데이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메디컬 빅데이터를 전공하는 이제 연구자인데요. 자, 메디컬 빅데이터를 정의를 내리자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의료 빅데이터. 자, 사실 의료 빅데이터가 이제 영어로는 메디컬 빅데이터죠. 자, AI 기술을 접목해서 자, 어떤 게 활용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질병을 예측하거나 신약을 개발하거나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우리는 메디컬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클라우드로 질병을 예측하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들어가는 데이터는 우리가 소위 의료 빅데이터가 기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의료 빅데이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은 비교적 AI의 선도국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자, 국가 차원에서 메디컬 빅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아주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의료 산업에 종사하시는 또 관심 있으신 그런 연구자나 또는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메디컬 빅데이터 전문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과거에는 데이터를 기록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업무였는데요. 자, 지금은 데이터 보관이라는 게 이제는 굉장히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진보로 인해서 보관뿐만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게 지금 핵심 전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메디컬 빅데이터라는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실제 보건의료 현장에서 도대체 왜 메디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필요할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그 광주 치매 연구 코호트 연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 실제로 조선대학교에 지금 거점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자, 치매 예측 기술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자면 자, 이 산업에서 왜 인공지능이 필요하냐? 자, 간단합니다. 자, 치매라고 하는 걸 예를 들자면 치매는 완치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즉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치매를 안 걸리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안 걸리게 하느냐? 자, 치매의 고위험군을 빠르게 찾고 치매를 조기 진단하면 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얼리 스크리닝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자, 이때 보시면 자, 소위 이제 그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에서 질병의 조기 감별과 질병의 예측에 대한 요 도식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 만든 치매 예측 기술을 보시면 자, 보십시오.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초기 검진. 그러니까 소위 초기 검진은 이제 치매 그 스크리닝 테스트죠. 뭐 예를 들면 MMS라든지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그 데이터들을 얘기합니다. 뭐 K 모카라든지. 그 다음에 2차 검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정밀 검진하는 그 치매 배터리를 얘기합니다. 배터리라고 하면 하나의 테스트가 아니라 단일 테스트가 여러 개를 모여 있는 종합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 뭐 세라드라든지요.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치매 검진 그 배터리 종합 검사가 되겠죠.
신경심리 검사가 되겠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일단 데이터를 확보를 합니다. 자, 이후에 자, 과거에는 이것만을 가지고 이제 치매를 진단하고 예측했는데, 자, 조기 선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체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체 의료라는 거는 뭐 임상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오믹스 데이터, 오믹스라고 하면 우리가 유전체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치매 유전자까지도 확인하자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치매 유전자가 한 8종 정도가 대표적인 게 나와 있습니다만, 그런 게 예를 들면 양성 반응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치매의 위험 확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함께 조기 스크리닝 하는데, 또는 프리딕션 하는데,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일로이드라고 잘못 나오는데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자, 아밀로이드 펫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우리가 그 영상학적으로 이런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치매의 어떤 고위험을또 우리가 그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RI 영상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정밀 인지 검사, 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보자는 거죠. 자,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게 좀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멀티모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모달은 뭐냐면 이종의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는 걸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이미지 데이터는 비정령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이나 또는 동영 영상 데이터이고요. 예를 들면 뭐 초기 검진 데이터는 태블릿 데이터,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일 겁니다. 엑셀 형태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 데이터일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사실 합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우리가 XML 또는 뭐 커먼 데이터 모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어쨌든 서로 다른 이종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데이터를 합쳐서 이제 모으는 거죠. 이 구축 자체가 사실은 지금 이 그 프로젝트, 소위 이제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의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의료 회사들이나 연구 단체에서 이런 어떤 그 데이터셋을 합치는 것, 그러니까 소위 이제 커먼 데이터 모델 또는 이런 그 어터 ML, 어터 XML 이런 기술들이 사실 굉장히 특허로 요즘에 각광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데이터셋을 이제 구축을 했으면, 소위 이제 레지스트리를 구축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조기 진단이나 예측 이제 활용하는 거죠. 자, 이런 데이터를 모으면요, 가장 장점은 뭐냐면 조기 진단뿐만이 아니라 프레딕션, 예측이 가능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자, 지금 제가 예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은 치매에 대한 증상이 나타나진 않지만 앞으로는 몇 년 안에, 예를 들면 5년 안에 치매의 위험이 높아진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치매 유전자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인 뭐 아프로프로틴 E4라는 유전체를 제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프로프로틴 E4 유전자가 파지티브합니다. 즉 양선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많은 코호트 연구들에서 이 음성에 비해서 파지티브 양성 반응을 가진 사람들이 약 9배 정도 치매 위험이 높은 것으로 많은 역학 연구들에서 보고가 되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 단일 유전자 데이터셋 하나가 아니라 그 외에도 제가 그 인지 정밀 검사라든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체 의료 데이터를 함께 제가 만약 분석을 한다면, 자, 어떻습니까? 유전체를 하나 갖고 있는 것은 향후에 미래에 물론 치매 위험이 9배 높습니다만 9배라는 게 반드시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지만 영상 데이터나 여러 가지 이런 검진 데이터를 함께 사용한다면 보다 더 정밀한 프레딕션, 예측이 가능하겠죠. 자, 얼만큼 위험한지 그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치매 조기 예측을 하는 임상 지원 시스템, 소위 이제 CDSS,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이제 뉴로아이라고 이 사람들이 만든 이제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제 표준 뇌지도, 브레인 매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체의료 빅데이터 분석 기술, 예를 들면 뭐 바이오마커라든지 구강 검사라든지 뭐 혈액 검사라든지 타액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이 치매에 대해서 이제 그 정확도 높은 아주 정밀한 예측 진단 시스템을 만드는,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 보건 현장에서 메디컬 빅데이터를 응용해서 만드는 기술들입니다. 자, 물론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의심을 가질 걸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강 검사나 타액 검사나 혈액 검사보다 당연히 치매 같은 경우는 정밀한 인지 검사, 그러니까 신경 심리 검사가
가장 중요한 인덱스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이유 중에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면 간단히 제가 치매 공부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치매가 아닌 가짜 치매, 가성 치매를 또 감별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무조건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 치매는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료 시스템 플랫폼을 만들고 이것을 가지고 치매를 진단하는 이러한 프로시저가 지금 우리 CDSS, 소위 이제 의료 인공지능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뒤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제가 당신의 치매 위험은 60%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수긍하고 가시겠습니까? 자, 어떤 부분에서 무엇 때문에 제가 치매 위험이 높은지를 알아야 사전에 예방도 가능하고 뭐 최소한 건강을 뭐 증진시킨다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자, 뒤에서 말씀드리는 XAI라고 하는 설명 가능 인공지능은 자, 이와 같은 각각의 데이터를 이제 머지해서 우리가 병합해서 이용을 하는데, 자, 여기에 대한 각각의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달아주는 것입니다.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 이와 같은 타액이라든지 구강검사, 뭐 혈액검사는 뭐 실제로는 치매를 예측하는데 또 진단하는 데 있어서 뭐 결정적인 인덱스로 사용된다기보다는요. 자, 이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요. 룰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소위 이제 이 치료 가능한 치매, 소위 이제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슈도 디멘시아라고 해요. 가짜 치매.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뭐가 있냐면 뭐 갑상선 저하증이라든지요. 뭐 또는 정상압 수두증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서서히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치매 환자로 오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보시면 치매 환자로 진단되지 않고 가짜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열에 한 명 정도는 사실 이런 증상 때문에 마치 인지가 저하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아까 보셨던 타액이나 또는 혈액 검사로 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거죠. 정상압 수두증. 자, 보시면 이 뇌실이라는 곳인데요. 자, 이 뇌실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옆에 보시면 정상압 수두증에서 이렇게 크게 지금 커져 있습니다. 자, 이 뇌실이 커져 있다라는 거는 이 뇌실, 측내실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맥락얼기라고 해서 여기서 뇌척수액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뇌척수액은 사실 뇌를 보호해주는 하나의 기전이죠. 그래서 뇌는 하나의 이 세 개의 막과 중간에 하나의 액체, 이 아나크로이드 멤브레인이라고 해서 지주막 안에 우리가 그 하나의 액체가 흐릅니다. 그 액체를 생성해 주는 게 실은 지금 뇌실 안에 있는 맥락얼기인데요. 이게 과하게 분비가 되면 자, 뇌를 지금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뇌가 전반적으로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뇌가 어떤 특정 부위가 우리가 손상을 당하면 그 부위와 관련된 어떤 장애가 오게 되는데요. 이 뇌가 전반적으로 꽉 눌리게 되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아주 광범위하게 이렇게 압박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미만성이라고 해요. 디퓨저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만성. 즉 미만성 뇌 손상을 당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서서히 인지 능력이 저하됩니다. 자, 왜냐하면 인지라고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지표가 아니잖아요. 계산하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또는 뭐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카그니션, 인지라고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서서히 손상을 당하니까, 자, 예를 들면 수도꼭지가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의 계속 이게 꽉 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서서히 인지장애가 오겠죠. 자, 근데 이제 특징이 이런 분들은요, 정상압 수두증은 자, 이 서서히 진행되는 보행장애가 먼저 나타납니다. 이런 걸로 1차적으로 감별을 하는데요. 뭐 치료는 요 션트라고 그래서 여기다 이제 관을 하나 꽂아서 인위적으로 이 지금 뇌척수액을 밖으로 빼주는 그러한 뭐 시술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저희가 만약에 지금 이 사진은 MRI를 찍어서 지금 저희가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대조된 예시라서 실제로 이 정도로 만약에 뇌실이 커져 있다면 뭐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요 증상까지 오기 전에
증상을 먼저 빠르게 캐치한다면 MRI를 그런 사람들 MRI를 누구나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기 선별하는데 예측하는데 하나의 의사결정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 빅데이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치매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알츠하이머부터 실제 우리가 진짜 치매라고 부르는 것들은 이런 비가역성 치매죠.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비가역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전두축적 치매, 루이체 치매, 그 다음에 뭐 클리펠치 야구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치매라고 부르는 질환들입니다. 뭐 비율은 이와 같고요. 뭐 이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혈관성 치매도 많고 또 혈관성 치매랑 알츠하이머 병이 같이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서로 다른 기전이라서요. 자, 하지만 오늘 이 강좌는 치매 강좌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치매에 대한 예시로 지금부터 이제 빅데이터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자, 그리고 설명가능 인공지능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예시는 바로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자, 근데 알츠하이머 병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이 이제 독일의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이분의 환자가 이 어거스트라는 이제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 이 환자분이셨는데, 그래서 이 알로이스 이 알츠하이머의 이 환자인 어거스트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예요. 단순히 일반적인 정신병 환자랑은 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걸 이 알츠하이머라는 의사 선생님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억력이 점점 소실되는, 인지 능력이 점점 소실되는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명명하자. 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지금 알츠하이머 병이 되었습니다. 자, 역사가 되게 오래된 질병 같은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1907년도에 진단한 정의된 질병이니까요. 지금 뭐 한 116년 정도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질병이죠. 자, 지금 이 알츠하이머 질병은요, 원래는 이 알츠하이머를 확진하려면 사실은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병리학적으로는 뇌의 위축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이 지금 뇌의 위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 될 텐데요. 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뇌의 위축이라는 건 뇌가 쪼그라드는 걸 얘기해요. 이 쪼그라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보시면 자, 첫 번째 지금 이 뇌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잘라서 보시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면에 보이시는 이 큰 구멍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레터럴 벤트리클, 그러니까 측뇌실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 측뇌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뭐 여러분들은 보시면 감이 안 올 수 있겠습니다만, 이 측뇌실은 지금 굉장히 커져 있어요. 자, 측뇌실이 커져 있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구멍이 커진 걸 수도 있겠지만 뇌가 전체적으로 쪼그라들면서 뇌의 용적이 작아지면서 저 부분이 커져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 구슬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만약에 자, 쇠구슬은 크기는 물리적으로 동일한데 풍선이 팽팽하다가 풍선이 쪼그라들었는데 그 풍선 안에 쇠구슬이 하나 있다면 쇠구슬의 물리적인 크기는 동일하더라도 마치 쇠구슬이 작아진 것처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현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요 뒤에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 텐데, 여기 지금 요 공간 있죠. 자, 요 공간을 우리가 이 사실은 랭귀지 에어리어인데요. 요 랭귀지 에어리어, 뭐 베르니케 에어리어나 뭐 브로카 에어리어,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 영역이 지금 커져 있다라는 거는 네, 브로카 에어리어나 워니케 에어리어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위치가.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요 안쪽에 자, 요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 기억을 담당하는 그 해마나 이런 쪽이 이제 인접해 있는 그런 부분이다. 뭐 정확하게는 인슐라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이 줄어들어 구멍이 커져 보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 부위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가 노인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지금 반점들이 보입니다. 자, 이런 반점들이 사실은 확인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츠하이머로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아밀로이드 신경섬유 농축제가 이렇게 지금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이 병리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츠하이머다라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부검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자, 그럼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자, 이미 어느 정도 뭐 사망을 했거나 뭐 부검이 아니더라도요, 이 정도 증상이 발견될 정도라면 이미 어느 정도
알츠하이머가 심하게 진행된 이유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아까 앞서 메디컬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이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조기 발견이었잖아요. 자, 조기에 발견해서 이 완치법이 없는 이 질병을 최대한 건강을 증진시키자라는 개념이었는데, 자, 부검의 소견이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위 우리가 얼리 스크리닝, 조기 발견과는 거리가 먼 거죠. 자, 그래서 이쯤 되면 거의 뭐 사실상 뭐 거의 치매 말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기 검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시도가 필요하겠죠. 자, 결국 다시 보시면, 자, 지금 아까 보였던 세 가지 포인트를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여기 지금 측내실이, 자, 보시면, 자, 일반 지금 요 옆에 정상뇌랑 지금 우측에 보이시는 알츠하이머 뇌 보셨을 때, 자, 이 측내실이 지금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뇌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랭귀지 부분이요. 브로카나 에어리어나 이제 월니케 에어리어 부분이 되겠고요. 메모리를 담당하는 요 부분도 구멍이 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 이런 뇌 해부학적인 구조의 변화로 우리가 early detection, early screening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자, 이미 지금 이거는 극단적으로 제가 대비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예시고요. 실제로 알츠하이머 치매가 이 정도로 뇌가 위축이 됐으면 실제로는 증상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저하됩니다, 기능이. 따라서 그렇게 되면 굳이 이런 뇌 사진을 찍지 않더라도 아마 보호자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해 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자,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뇌 해부학적인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거는 사실은 엄연히 말씀드리면 이 조기 선별, 조기 예측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요 지금 이 히포캠퍼스, 아미거다라, 자, 이 부분이 편도체, 해마, 자, 이런 부분들이 기억을 담당하는 변연계라고 해서 뇌 안쪽에 있는 그런 이제 조직이 되겠죠. 조직이라기보다는 이제 구조물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 손상을 받으면 아까 보셨던 뇌 안쪽 부분, 자, 요 부분이 좀 위축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요 구조는 다른 구조긴 합니다만 변연계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자, MRI로 또 비교가 가능한데요.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위에 있는 이 MRI 사진들을 보시면, 브레인 MRI를 보시면 지금 위에 정상 고령자 분이 되겠고요. 자, 아래쪽은 지금 보시면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 누구나 기억이나 인지 능력이 조금씩 감퇴하잖아요. 소위 커그니티브 디클라인이 발생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 이 에이징에서 이제 나오는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알츠하이머의 질병이냐를 우리가, 자, 지금 요 뇌 해부학적인 구조로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사실은 이 경도의 알츠하이머 병이 아니라 이 정도가 되시면요, 사실은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시비어한, 아주 심각한 알츠하이머 병 환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 되시면 보여지는 이제 증상들, 행동들이 일반 정상 고령자랑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BPSD라고 하는데요, 문제 행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미 이 정도 되면 문제 행동이 아니라 거의 누워 계십니다. 이제 거의 치매 말기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얼리 스크리닝하고는 뭐 좀 거리가 멀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MRI로 파악하는 것들은.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면 더 좋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보시면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들이 또 언론에 많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최근 거를 최대한 찾아왔는데요. 자, 지금 좌측에 보시는 거 2022년 작년 뉴스가 되겠는데, 보시면, 자,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치매 조기 치료하는 AI 국내 연구진 스타트업 활약. 자, 이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치매를 이제 조기 진단할 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가능한, 마치 기술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와 같은 것들을 해결할 것처럼 이렇게 자극적으로 나와 있죠. 자, 실제로 보시면 우리가 좀 가려서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 보시면 위에 내용이 뭐냐 하면, 자, 메디컬 이메이징, 그러니까 우리가 뇌 어떤 영상을 가지고 하는 이런 분석하는 이런 인공지능 분야가, 자, 2015년부터 25년까지 10년 동안에, 자, 연평균 36% 산업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연평균 36% 증가하는 이런 분야는 잘 없어요.
자, 이런 분야가 뭐 굳이 있다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핫 이슈죠. 그러니까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밑에 지금 보시면 또 메디컬 이미징이 지금 사용되는 분야들 중에서 브레스트, 렁, 뭐 이런 뉴로사이콜로지컬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카디오베스큘러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이런 게 사용되고 있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치매도 사실 이제 뉴로사이콜로지컬한 분야에 이제 들어갈 텐데요. 자, 지금 두 번째 뉴스를 한번 보시죠. 2021년도 뉴스이긴 한데, 자, 지금 보시면 2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자, AI는 누가 치매 걸릴지 알고 있다. 자, 2년 내 치매 걸릴 사람을 92% 정확도로 예측한다. 자, 지금 이게 아까 보셨던 뉴로아이라고 하는 그 아까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에서 개발한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기보다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사실은 그러면 지금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 뉴스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치매가 그러면 누구나 다 쉽게 이 집에서 홈케어로 우리가 이 스크린도 되고 뭐 이 센서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누구나 조기에 치매를 뭐 예측하고 지금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자, 이게 약간 과장돼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즉 다시 한마디로 줄이자면 자,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대중들은 자, 메디컬 빅데이터를 이용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미징 데이터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언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굉장히 근거에 기반하고 자, 무언가 뭐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 이런 어떤 이미징 데이터 하나만으로는 정확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그 정도 진단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진행된 사람이라면, 즉 해부학적인 구조의 어떤 결함으로 치매가 발견될 수 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심각하게 인지 능력의 손상이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실제로 이런 것보다는요, 이런 뒤에서 말씀드릴 신경심리 지표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임상에서는요.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누구다? 의료정보관리사가 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요. 자, 제가 대표적인 그러면 의료 인공지능이 영상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치매 예측에 있어서 그간에 그러면 아예 이렇게 과장된 기술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자, 이건 미국에서 이제 발견된 이 발명한 기술인데요. 자, 초분강 영상 기술에 기반해서 우리가 망막 아시죠? 눈 안에, 안구 안에요. 아밀로이드 플라그를 검출하는 예측 기술은 실제로 시판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뉴로비전이라고 해서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 기술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아밀로이드 플라그라는 걸 조금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 치매를 일으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과학계에서. 근데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정설이 뭐냐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축적되면서 이 변형을 일으켜서 치매의 원인이 된다라고 가설이 많이 알려져 있죠, 사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과학적인 당시에 이제 연구에 좀 근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와서 조금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찌꺼기가 쌓이는데 자, 우리 인체의 가장 이 작은 혈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미세혈관, 모세혈관들이 물론 뭐 이 말초 신경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게 망막이에요. 자, 눈에 있는 눈에 있는 안구에 있는 혈관들은 굉장히 작은 혈관들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리면 이 망막병증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제일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심각한 후유 증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합병증으로요. 자, 보시면 자, 지금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이런 혈관에 지금 보시는 이 하얀색이 아밀로이드 플라그예요.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껴있다. 자, 지금 이것을 만약에 조기에 디텍션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치매를 조금 더 조기에 예측할 수 있죠. 자, 이런 피나 시스템을 개발한 거예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보시면 자, 자동 형광 시각화 기술입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이 안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땐 이게 아밀로이드 플라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이렇게 찾아주는 기술.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 네모난 상자로 지금 우리 지금 눈에는 이게 아밀로이드 플라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얘가 찾아준 거예요. 이게 아밀로이드 플라그입니다라고요. 그러면 이 기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디텍션이라고 하고요. 또한 한 가지는 또 세그멘테이션. 사실 이건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은 아닌데 이 부분을 찾아주는, 그러니까 이 의미적으로 찾아주는 부분을 우리가 디텍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윈도우라고 해서 이렇게 창을 쳐서 이 부분에 지금 아밀로이드가 축적되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데 보이는 시스템이죠. 이런 게 대표적인 이제 이미징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이고요. 자, 두 번째는 보시면 자, 치매 조기 진단에 사용되는 딥러닝 모델도 과거에 개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지금 어떤 모델들이 사용되느냐, 의료인공지능에서 이제 뭐 의료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장치에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모바일넷이라든지 VGG16이라든지 그다음 에피언스넷이라든지요, 인셉션 모델, 레스넷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딥러닝 모델이고요. 딥러닝의 하나의 우리가 그 오픈 소스로 요즘에는 다 이렇게 딥러닝을 기술을 공개하잖아요. 그 기술의 플랫폼 기술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징점, 그러니까 우리가 어너멀리티 디텍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들을 찾아주는 것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손상 부분을 찾아주는 것들, 이런 데 이제 활용이 되어 왔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디텍션. 오브젝트 디텍션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가 객체를 탐지하는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브젝트는 객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무언가를 AI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술. 지금 이제 욜로 5까지 나왔는데요. 자, 뭐 욜로 버전 3, 지금 욜로 버전 5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마크드 RCNN, 페스트 RCNN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 왔고요. 자, 보시면 지금 이 폐 기흉이냐, 뭐 아니면 폐 질환이냐, 뭐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이 문제냐 이걸 지금 디텍션 이렇게 윈도우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찾아주고요. 자, 우측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게 뭐 아밀로이드 플라그라고 한다면 지금 망막 내에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어떤 부분이 지금 아밀로이드 플라그인지 이렇게 찾아주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 문제는, 자,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와, 이 기술들 대단하다, 이런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망막 내에 이 아밀로이드 플라그의 이 검출을 디텍션 해줘서 치매를 조기 판단하겠구나, 또는 뭐 폐질환도 판단하고 거의 대부분의 질환들이 다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의 그래프를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게 실제 이제 그 선행 연구들에서 제가 이걸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건데, 자, 지금 위에 보시는 모바일넷 버전 2를 이용한 지금 치매 예측에 대한 이런 지금 오브젝트 디텍션으로 한 예측 기술에 대한 성능이에요. 보시면, 자, 간단히 보시면 이 그래프는, 자, 위에 보시면 지금 파란색이 있고 아래에 보시면 노란색이 있지 않습니까? 자, 노란색은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데이터고요. 자, 트레이닝 데이터는 뭐냐면 학습할 때 쓰는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학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트레이닝 데이터에 비해서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러니까 학습할 때 쓴 데이터에 비해서 이거를 확인할 때 쓴 데이터가 조금 성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학생들도 보면 모의고사 점수보다 실제 수능 점수가 뭐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모의고사 점수보다 실제 수능 점수가 조금 더 떨어지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또 실제 시험 현장에서 긴장하고 막 그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 시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마치 이 지금 위의 그림은 트레이닝 데이터와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뭐 이 경우는 비슷하게 가고는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옆에 수치가 0.75, 0.85 정도죠. 자,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던 92% 정확도로 마치 치매를 예측할 것처럼 소개는 되었는데, 지금 다른 연구들을 보면요, 대체로 한 80% 정도라고 이제 중간으로 잘라서 보면 예측 기술이 80% 정도인 거예요. 이런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MRI나 아니면 이렇게 안구 영상을 찍었어요. 찍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은
치매일 확률이 80%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80이라는 게. 뭐 크다고 느끼세요? 작다고 느끼세요?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 당신이 치매가 아닐 확률이 20%라는 거잖아요. 즉 오진될 확률도 20%는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성능이 아주 높진 않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 보편적으로 이미징 데이터를 통해서 치매가 아주 예측하는 기술이 상용화되려면 적어도 이 퍼센트가 95% 이상은 돼야 돼요. 95, 97%, 그 정도는 돼야. 그것도 사실은 되게 오진율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진율 3%라는 건요, 100명의 환자 중에 3명 정도는 잘못 판단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는 3%라는 것도 상당히 높은 거예요. 예, 따라서 왜냐하면 책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더 재밌습니다. 보시면 efficientNet이라는 걸 이용을 했는데 이 연구 결과만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은 트레이닝 데이터예요. 학습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까처럼 뭐 한 80%까지도 이렇게 85%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 검증하는 데이터를 썼더니, 그러니까 이제 성능을 검사하기 위해서 다른 데이터셋을 보고 정말 그런지를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들쑥날쑥하죠. 지금 보시면 뭐 떨어질 때는 막 뭐 40%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는 70%가 떨어졌다가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결과를 어떻게 뭐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 이 훈련했던 점수랑 실제 수능 점수랑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만으로, 즉 이미지 영상만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치매를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딥러닝 모델을 쓸 때, 자,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는데, 아까 제가 지금 예측 성능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90% 정확도다. 아까 92%그 신문기사 보셨죠? 여기 지금 신문기사 보면 2년 내에 치매 걸릴 사람들을 92% 정확도로 예측한다고 하는데, 자, 이 92%라는 게 높아 보이지만, 자, 생명을 다루는 의학 분야에서 애매하죠. 자, 92%라는 거는 8%의 오진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 지금 우리가 딥러닝 모델을 영상 이미지만을 가지고 치매를 진단하는 거는 조금 잘못될 가능성이 높다. 자, 두 번째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자,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오늘 제가 다룰 이 주제인데, 자, 보시면 예를 들면 자, 밑에 AI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진단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좌측에 있는 요 그림을 가지고 AI는 예를 들면 moderate, 자, 뭐 중증도, 중증이라고 그냥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severe, 아주 심하다라고 AI는 결과를 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사실은 뭐 몇 퍼센트다라고 나오겠죠, 실제로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우리는, 그러니까 전문 안과 의사가 아니면 지금 어떤 게 모더레이트인지, 이게 왜 모더레이트, 그러니까 왜 중증도인지, 중증 정도인지,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걸 왜 심하다고 AI가 판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자, 이게 지금 왜 시비어인지 왜 모더레이트인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만약에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우리가 AI가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정확도가 100%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진의 확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오진의 확률의 여지가 있는데 설명 가능성이 없다면, 자,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료 현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딜레마입니다. 따라서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걸 해석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과실이 생긴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오진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이 누구 잘못인가요? 만약에 CDSS라면 의사결정을 보조해주는, 서포트해주는 시스템이니까 최종적으로 그걸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의 잘못이죠. 만약에 AI 닥터라면, AI 닥터는 전반적으로 이제 사람만큼 AI가 사람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AI에게 이제 결정권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CDSS라면, 지금은 CDSS예요. 의료 법상으로는. 그러면 CDSS라면 이걸 의료인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설명력이 없다면,
과실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거라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의료 현장에서는 반드시 의료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설명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치매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 외에도 이런 신경심리 검사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자면 자, 지금 각각의 이런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데요. 뇌 국소화라고 하는데 뇌의 특정 자이러스는 특정 어떤 에어리어는 예를 들면 특정 뇌의 어떤 인지적인 기능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뇌가 위축되거나 손상돼서 그 증상을 확인하는 것보다 반대로 역발상으로 이 기능이 떨어지면 이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지금 요 브로카 에어리어가 위축이 손상이 되면 랭귀지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랭귀지 능력이 떨어진다면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MRI를 찍지 않더라도 자, 이 신경심리 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을 파악하고 자, 고위험군을 파악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치매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실제로 뭐 MRI를 찍는다든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그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훨씬 어얼리 디텍션, 어얼리 스크리닝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AI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치매에 있어서는요.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아까 보셨던 제가 좀 돌려보시면요. 자, 이런 형태의 AI가 아니고요. 치매에 있어서는 자, 이런 형태로 많이들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그 서울 삼성병원의 서상훈 교수님이 서상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의사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회사도 창업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 치매 분야에서 뭐 정말 대가분이신데 자, 이런 분들이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하나의 비주얼레이션 하는 인덱스를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프로그래틱스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뭐 연령이라든지 뭐 이런 기억이라든지 자, 이런 걸 가지고 결국 점수를 매겨서 스코어링을 해서 결국 치매 걸릴 확률이 80%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예측 모델을 만들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영상에서의 어떤 특정 부분의 위축이나 손상을 사실은 그걸 가지고 민감하게 예측하는 것보다 분류하는 것보다 이런 현상들, 신드롬 그러니까 이런 인지 결함들을 가지고 조합해서 예측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이해할 수 있게 아지 레이쇼로 이렇게 지금 제시가 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이거와 아밀로이드 패드 양성지수 점수랑 같이 넣어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이런 게 이제 멀티모달이죠. 한쪽은 아밀로이드 패드의 점수 스코어링이고요. 한쪽은 지금 보시면 각각의 이제 뭐 그 뉴로사이콜로지컬 테스트의 값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아프로프루틴 E4의 유전자까지도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이 치매를 정밀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소위 이제 정밀의학이 이런 개념이죠, 사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보건행정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아시죠? 자, 결국은 스크리닝,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통해서 정리하자면 조기에 감별하는 게 중요한데, 조기 예측하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완치법이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스크리닝을 할 때 여러분들 아밀로이드 펫 검사나 뭐 타우 단백질이나 MRI 검사를 하시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죠. 자, 펫 촬영 검사 같은 경우는 치매 발현을 조금 더 빠르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정확도가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용이 200만 원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보셨던 신경심리 검사를 종합 검사를 하시게 되면 20만 원 정도 들어요. 10분의 1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스크리닝으로는 뭐가 더 적합하겠습니까? 당연히 비용도 저렴하고 어떤 특수한 장비가 필요 없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얘 하나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 개를 합쳐서 본다면 멀티모달로 이제 데이터를 구축해서 본다면 훨씬 더 정밀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연구들을 쭉 해왔고요. 치매와 관련된 인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 란셋에 이제 그 3대 의학 저널이죠. 란셋에 보고된 연구인데
뭐 뻔한 연구입니다. 지금 보시면 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시면 자, 리스크 팩터가 있고 치매를 프로텍티브하는 보호해주는 팩터가 또 있는데요. 자, 이런 위험인자가 있고 보호인자가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치매 걸릴 이제 위험들이 알려져 있죠. 익히. 자, 한 가지 재밌는 건 또 예방학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자, 이런 어떠한 것들은 예를 들면 뭐 에이징, 뭐 연령 이런 것들은 또 유전자, 뭐 제네틱, 진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없는 팩터들이 있고요. 바꿀 수 있는 팩터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이런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파악하는 게 이런 치매 같은 질환에 있어서 의료 AI,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를 막 모아서 의료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건 익히 알려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뭐 연령이나 가족력은 제가 바꿀 수 없는 거지만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가 어쨌든 조절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중앙치매센터에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치매센터에서 지금 발표한 이 지금 가이드라인 보시면 자, 선행 이제 메타 연구나 이런 걸 통해서 음주나 흡연, 뇌손상 이게 단일 각각 인디비주얼하게 개별적으로 치매에 얼만큼 위험을 미치는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좀 오래된 연구긴 한데 예를 들면 리스크 레이셔, 릴리티브 리스크를 보시면 지금 뭐 고혈압을 가진 경우에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이면 혈관성 치매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2.3배 더 높다. 아주레시처럼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뇌졸중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또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 운동, 자, 뭐 주 2회 이하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주 2회,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2.0배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문제는 자,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어떤 인디비주얼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운동만 안 하고 뭐 다른 거는 다 한다 이렇지는 않죠.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사람은 술도 같이 마시고요, 운동도 잘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사람은요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위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전통적인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 같은 그런 통계 기반의 스몰 데이터 추정하고 검증하는 방법만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제가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규성이나 분산성을 위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자, 그 다음에 스몰 데이터만으로는 독립적인 개별 요인만 탐색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자,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건강 행위는 군집을 이루죠. 클러스터링을 이루죠. 즉 멀티플 리스크 팩터예요. 즉 담배 피우는 사람이 술도 마시고 뭐 기름진 음식을 먹고 야식도 먹고 이런 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합하자면 멀티플 리스크 팩터를 파악해야 리얼 월드 데이터, 실제 기반 데이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의료 AI를 만들어서 보다 더 정밀하게 프리딕션이 가능한데, 자, 전통적인 추정과 검증에 의한 모델만으로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해왔냐, 사람들이 보시면 연구들이 한 2000년대 한 중반에 보시면 스코어링을 한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리밍함 스코어링 같은 경우, 스코어 인덱스 같은 경우에, 리스크 인덱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거는 미국의 보험회사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명한 질병의 위험이라든지 사망 가능성을 예측해서 미국은 HMO를 쓰니까요. 보험회사들이 이제 그 보험비를 책정하거나 할 때 많이 썼습니다. 자, 이런 스코어링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스코어링에 들어가는 소위 이제 설명 변수, 그러니까 X 변수들은요, 사실 이미 잘 알려진 연구자에 의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소위 이론 중심 모델이죠. 예를 들면 자, 만약에 10년 전에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라는 게 20년 전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치매에 스마트폰이 이제 위험을 준다, 위험 요인이다 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나중에 연구자들을 통해서 발견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어떤 리스크 팩터들이 발견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스코어링 모델에 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순전히 이론 중심 모델이니까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우리가 얻은 모델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사실 많은 변수를 포함하면서
리얼 월드 데이터, 실제 기반 데이터에서 기반해서 정확도 높은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머신러닝은 자, 보다 더 정확하면서 해석까지 가능한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근데 이제 공학 쪽에서 순수 컴퓨터 과학이나 공학 쪽에서는 정확도에 초점을 많이 맞췄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정확도 높게 개나 고양이를 감별할 것이냐, 이런 게 사실은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 쪽에서의 관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의료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왜 이 사람이 암인지, 이 사람이 양성종양인지 악성종양인지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근래까지 이제 부스팅이라는 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합쳐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모델로, 자, 이렇게 여러 알고리즘들을 합쳐서 모델을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근래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보시면 정확도 상위 이제 그 태블릿 데이터에 있어서의 부스팅 모델들은 개별 인디비주얼한 그 싱글 머신러닝 모델들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능이 위에서부터 이제 아래로 순으로 이렇게 좋은 걸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라이트 GBM이라든지 캣 부스팅 모델이라든지 XT 부스터 같은 것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지금 디시전 트리나 이런 것들은 K 최근점 이웃 이런 것들은 조금 성능이 좀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알고리즘을 보면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설명력을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이게 단일 모델로는 쓰지 않고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많이 쓰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디시전 트리 형태로 룰 베이스드 형태로 이렇게 제시하는 게 조금 설명력이 있죠. 의료에서는요. 자,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이와 같은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한번 쭉 보시고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자,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저한테 만약 물어보신다면 저는 러닝, 학습이라고 말씀드릴 겁니다. 즉, 얼마나 데이터를 잘 학습했느냐, 이것이 인공지능이 이게 좋은 인공지능이냐 나쁜 인공지능이냐를 우리 구별해내는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의 비중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또는 밸리데이션. 자, 이게 정말 이제 성능이 좋은지를 확인하는 자, 요 데이터를 이제 보통 7대3 정도 비율로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른 강좌에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사실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어떻게 하면 정확도 높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는 오늘 강좌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자, 만약에 제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굉장히 정확도 높은 모델을 의료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자,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은 자, 이 성능이 좋은 모델을 어떻게 여러분들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성능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좋은 차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차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연비가 좋은 차가 좋은 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스포츠카처럼 속도가 빠른 차가 좋은 차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큰 세단처럼 중후한 멋이 있는 차가 좋은 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좋은 차라는 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옵티멀 모델이라는 거는 자, 어떤 이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자, 그래서 그걸 선택해 주는 게 이제 연구자로서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고요. 의료정보관리사 분들이 좀 지식을 갖추셔서 이런 목적에 의해서 이런 모델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즉 성능 지표를 선택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남은 시간 한 20분 정도는 자, XA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자, 무엇이 있느냐? 자, 보시면 설명력이란 게 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기존의 AI는요, 이런 식입니다. 자, 아까 제가 훈련 학습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상당히 많은 데이터로부터 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딥러닝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투여해요. 자, 이게 고양이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딥러닝은요, 여러 가지 연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것이 고양이다라는 확률을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때 보시면 자, 93% 확률로 이것은 고양이입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죠. 자, 중요한 거는 93%라는 거는 뭐 상당히 높은 확률이긴 합니다만 7%의 오류의 확률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는 만약 이게 고양이가 아니라 암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7%의 확률로 암이 아닐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왜 이런 결론이 난 건지, 자, 이게 왜 이 신뢰를 할 수 있는지, 이 모델을, 자, 그래야 이게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포팅 시스템이니까 얘가 신은 아닌 거예요. AI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휴먼, 그러니까 그 인간 의료진이 결국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려면 도움을 주려면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이 의료 현장에서는. 자, XAI는 그와 같은 설명에 대한 알고리즘을 넣어서 결론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얘를 넣었을 때 앞부분은 똑같은데요. 이런 설명이 가능한 이제 알고리즘을 넣어서 자, 설명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암을 넣었을 때 자, 이게 왜 암인지는 93% 확률로 암인데 왜 그러냐면 색깔이 이렇고 크기가 이렇고 모양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암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다면 자, 색깔이라든지 그 모양, 크기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양성종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면 네, 실제 이제 그 인간 의사 선생님이 이것을 보고 의사 결정에 참고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설명력이라 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딥러닝에서의 이제 일반적인 딥러닝에서의 해석력 문제는요, 왜 발생되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지금 역전파 구조라고 합니다.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요.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짧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 인풋되는 요 데이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진 특성들이 되겠죠. 피처들이 되겠죠. 그리고 중간의 연산 과정은 너무나 복잡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어떤 연산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양이일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것인데, 자, 이것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출력물부터 거꾸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오류 역전파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 기울기 소실이라고 그래서 점점 이게 계산을 하다 보면 기울기가 없어져요. 자, 이거 얘기하면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이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액티베이션 펑션하고 이거에 대한 기울기거든요. 경사 기울기. 이 두 가지가 딥러닝의 핵심인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이 은닉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자, 근데 해석 가능한 모델은 이것을 이 해석할 수 있게 제시해주는 그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 가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석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수학적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자연어 형태로, 자, 자연어라는 건 뭐냐면요, 기계어의 반대말인데, 자, 컴퓨터는 기계어, 벡터 형태로 우리가 제시하거든요. x축과 y축의 어떤 좌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거에 거리를 뭐 계산하거나 연산하거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자연어, 즉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 무결성이라는 겁니다. 자, 완전 무결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인풋 데이터, 그러니까 입력한 값하고요, 자, 매개 변수의 어떤 변화를 하나하나 다 확인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완전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즉 세세한 수치까지 일일이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완전 무결성과 설명 가능성은 사실 약간 좀 이 트레이드 오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해석 가능성이 높은 결과가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자, 첫 번째 사례를 들어볼게요. 자, 성별 입력값이 -1 감소하면 채용 면접의 합격 여부에 따라서 -5.5%의 기여도를 보이면 신뢰도는 95%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만약에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성별에 따라서 어떤 회사의 합격 불합격이 예측이 되느냐, 이게 중요 요인이냐, 요거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제시한다면 일반 사람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이건 완전 무결.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아주 많이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면 결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합격 여부의 5.5% 기여도라는 게 뭔지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본 의사결정에서 AI 모델은 AA 이론에 근거한 XX를 이용했는데, 자, 데이터 편향에 대해서는 땡땡 컨설팅의 자문을 받았는데 다음 순서에 따라서 인과관계를 통계적으로 증명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본 채용 과정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은 없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자, 이런 것은 지금 지나치게 간략화되어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자, 이것보단 이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별의 차별이 있었냐 없었냐, 왜 그랬냐, 어떤 이유 때문이냐, 이걸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료 모델에서는 사실 이 후자가 일반 사람들을 케어하는 어떤 홈케어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력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수준, 레벨을 우리가 잘 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자, 이 내용은 제가 되게 고민했는데 일단 넣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최근 모델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을 공부하시거든요. 따라서 이걸 너무 제가 깊게 설명하기보다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 가능한 그런 인공지능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뭐 참고 삼아 아시면 나중에 직접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으시더라도, 모델링을 만드시지 않더라도 우리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서 자, 이 협업하실 때 이 인공지능 전문가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할 때 우리가 이런 모델을 알면 좋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모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의 비종속적 설명 방법이 있고요. 귀납적 추력 방법인데요. 그 다음에 종속적 설명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그노스틱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비종속적 설명 방법의 대표적인 게 라임이라고 있습니다. 라임. 저도 이걸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자, 이건 뭐냐 하면 모델하고 무관하게, 그러니까 종속되지 않게 입력과 출력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이런 방법입니다. 자, 라임을 쓰시게 되면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걸 우리가 국소적 모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개구리 같으면 개구리의 부위가 다르잖아요. 한쪽 부위만 가지고 요거를 이 모델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는 거예요.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샘플에 대해 설명이 굉장히 쉬워서 라임 모델은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데이터마다 달라요. 설명 단위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입력 출력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간접적인 모델이지 이 모델의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데이터에서 비롯된 모델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지식 기반 모델, 그러니까 소위 이론 기반 모델은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썼던 건데 LRP 죄송합니다. LRP가 있고요. 그 다음에 DGNN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로샷 러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룰 익스트랙션, 그러니까 룰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제가 지금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기엔 조금 시간이 걸려서요. 크게만 말씀드리자면, 자, 특정 모델에 이 지식 기반을 쓰지 않는 라인 모델하고요. 어떤 모델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는, 기존 선행 지식을 이용하는, 자,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들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자, 라인 모델은 결국은 우리가 슈퍼 픽셀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 픽셀을 나눈 다음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 격자 형태로 막 쪼갭니다. 쪼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해석 가능한 조합들을 넣은 다음에 이게 경우의 수만큼 이 대체 모델, 그러니까 서로게이트라는 게 우리가 분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 분신 모델 하나 만들어서 학습을 막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된 슈퍼 픽셀이 얼마나 전체 모델의 이 설명력을 가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연산하는 것이 라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gnostic explan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개구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리지널 이미지인데요. 자, 오리지널 이미지만으로는 이게 지금 개구리라는 게 어떤 부분이 개구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지금 조합을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시킵니다. 마스킹이라는 게 가린다는 뜻이죠. 가렸더니 자, 이렇게 가렸더니 지금 85%로 개구리일 확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얼굴 쪽을 가렸더니 무작위로 이거는 이제 개구리를 알아볼 수가 없었고요. 밑에는 뭐 배경만 좀 가렸더니 요 하트 모양을 가렸더니 하트 모양은 사실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0.52% 확률로 개구리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자, 이때 개구리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요 마스킹으로 가려져 있는 어떤 요 지금 설명 단위가 높은 요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익스플레네이션, 지금 요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요 핵심적인 건 요 얼굴이었구나. 이걸 가리니까 개구리인지 파악을 못했으니까 자, 요 부분 이게 설명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순위를 찾아주는 거예요. 따라서 개구리는 지금 개구리 뭐 손도 중요하지만 얼굴이 사실은 개구리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바로 국소적 대리 모델이라고 불리는 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보셨던 요 지금 귀납적 추론기반 말고 요 아키텍처에 대한 지식 기반 모델들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 LRP는 죄송합니다. 이게 LRP인데 자꾸 LP라고 그러네요. 자, 레이어 와이즈 릴레베이션 프로바게이션이라고 해서 릴레번스 프로바게이션이라고 해서 자, LRP라고 많이 쓰는 이게 그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에서는 이미지 연구에서는 이게 조금 오래전부터 이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자체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다시피 한 2018년 뭐 이쯤부터 많이 나왔어요, 연구가. 자, 어쨌든 이게 초기 모델인데 보시면 이거는 히트맵이라고 해서 이 기여도를 이렇게 눈금 형태로 격자 형태로 만들어서 히트맵 뭐냐 하면 뭐 빨간색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서 어느 부분이 더 이거를 저기 그 마치 fMRI처럼요 어느 부분이 더 기여를 했는지를 파악하는 이것을 우리가 테일러 급수라고 합니다.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데 딥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이 하나의 부분적인 기여도를 계산합니다. 이게 격자에 대한 기여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쉬운데 예를 들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으면 인풋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픽셀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 같은 경우에 인풋은 뭐냐면 그 사진의 픽셀이 다 인풋이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0만 화소면 1000만 개가 다 이 하나의 피처가 되는 겁니다. 인풋이 들어가면 얘가 지금 이게 고양이인지 확률은 AI가 이제 그 딥러닝에서 아까 계산했는데 왜 고양이인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자, 이것을 히트맵 방법으로 이 형상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주변부에 귀 모양 보이시죠? 그리고 요 수염 모양, 귀 모양. 그러니까 어쨌든 이 귀 모양을 보고 이렇게 지금 이게 고양이를 이걸 보고 고양이라고 판단했구나라고 이렇게 색깔로 히트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느 픽셀이 지금 이 색깔에 따라서 어느 픽셀이 결과적으로 고양이로 분류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는 게 LRP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앞서 보셨던 라인보다는 더 전통적으로 많이 쓰였던 방법이에요. 지금도 많이 씁니다. 자, 이게 직관적인데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기여도의 해석이라서 추가적인 맥락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지금 배경은 노이즈고 그러니까 배경 간단하고 지금 고양이가 확대된 그림이라서 그렇지 예를 들면 이게 뭐 뒤에 이제 뭐 고양이임을 알 수 있는 다른 뭐 배경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계산할 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일일이 히트맵으로 이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우리가 인간은 이 지금 사진을 보시면 고양이에 대한 어브젝트 디텍션, 그러니까 오브젝을 이 사물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딱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고양이다고 보고 나머지는 다 노이즈를 처리하면 되죠. 배경 처리를. 근데 얘는 히트맵 방법에서는 이 지금 배경까지도 다 일일이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고 번거롭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라인 방법을 좀 더 많이 선호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DGNN이라고 불리는데 딥 제너레이티브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DNN은 딥 뉴럴 네트워크 약자인데 딥 뉴럴 네트워크의 생성 경계, 소위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합니다. 제너레이티브 보더라인을 만들어주는 고려한 그런 샘플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한마디로 얘기를 드리자면
다차원 공간의 격자, 그러니까 아까처럼 눈금을 많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RRT라고 해서 빠르게 랜덤 트리를 이용해서 이것을 경로를 찾아가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샘플링을 다시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DGNN이라는 방법이 쓰이고 있고요. 자, 보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격자 공간 내에서 격자를 만들어요. 격자 공간 내에서 지금 어떠한 지금 이 그 제너레이티브 보더라인들을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보더라인이 너무 많을 때보다 10%, 5%로 만약에 보더라인을 줄이게 되면 자, 지금 9라는 이 숫자에 대한 9가 아니라 Q인가요? Q든 뭐 9든 이 손글씨 글자에서 보더라인을 찾아가는 거죠. 특정 이미지에 가까운. 자, 지금 밑에 보시면 우리가 뭐 요즘에 메타 휴먼이라고 해서 뭐 겐이라고 해서 생성적 적대적 생성적 인공신경망으로 신경망으로 딥페이크 가짜 얼굴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사진으로 남성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여성스럽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가 가짜 모습으로요. 자, 그럴 때도 지금 이런 DGNN을 써서 경계선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여성스러운지 어떤 부분에서 남성인지에 대한 설명력을 좀 부여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추측으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단점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경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진이 자, 이 남자 사진을 가지고 점점 이렇게 변화하면서 여성화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얼굴이 여성 모습, 이런 얼굴은 여성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있는 경계,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은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결국 명확하게 어떤 그 보더라인을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단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많이 쓰는 건 뭐가 있냐면 의료 현장에서는 룰 익스트랙션, 규칙 추출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자, 이 룰 익스트랙션은 사실은 우리가 그 신경망 이전에 대표적인 게 지금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 룰 베이스드 러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칙 기반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if then의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규칙이라고 합니다. 룰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하는 건데 결국은 이 딥러닝에서는 이 Deep RED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Deep RED에서 R은 룰이고 E는 익스트랙션이 돼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라는 건 결국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로짓 곡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과 1의 확률 관계로 본다. 이 그런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들어 줬을 때, 자, 예를 들면 규칙마다 예를 들면 알고리즘의 인계값 스레솔드가 만약 0.22로 도출이 됐다면 0.21보다 높으면 인풋이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이 1이 되는 거고요. 0.22보다 낮으면 아웃풋이 0이 된다.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뭐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할게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저는 면허 취소고 만약 0.21 이하면 뭐 면허 취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룰 익스트랙션을 이용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뉴럴 네트워크에 이것을 접목을 시켜서 결국 해석하는 이 룰 익스트랙션이 사실은 한 3년 전 정도에 지금 많은 의료 기기 회사들 있죠. 여러분들 의료 소프트웨어 만드는 의료 AI 만드는 회사들에서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썼었어요. 룰 익스트랙션을. 근데 지금은 이 룰 익스트랙션도 많이 씁니다만 앞에 보셨던 라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이게 뭐 유지 보수가 쉽고요. 가독성이 높죠. 일단 트리 형태로 규칙 형태로 얘기해 주니까 의료 현장에서 규칙 형태로 얘기해 주는 게 가장 사실은 직관적이죠. 예를 들면 술 먹지 마라 뭐 이렇게 할 때 술을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은 뭐 치매 걸릴 확률이 20% 낮다라고 얘기해 주면 너무나 직관적이잖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부분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은닉층은 한 개만 씁니다. 근데 이제 앞에 얘기했던 히든 레이어가 많아지면 결국은 블랙박스처럼 이 기울기 하강, 경사 소실, 예를 들면 이것을 이제 베니싱 그리디언트 베니싱의 문제라고 하는데 결국 그리디언트 경사가 기울기가 그 베니싱 결국은 소실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딥하다라는 거는 은닉층이 많아진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룰 리스트릭션을 쓰는 게 좀 어려워져요. 자, 그래서 이 완전 무결성을 사실 충족시키기는 좀 어려워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인간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의 직관성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인공지능한테는 좀 잃어버리는 게 많은 거죠. 이렇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로샷 러닝은요. 자, 이거는 학습에 기반해서 한 번도 처리한 적이 없는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세메틱 스페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경망 모델로 보시면 우리가 세메틱 맵이라고 하죠. 하나의 지금 그 자연어 처리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세메틱 맵이라는 게 뭐 서울, 한국, 도쿄, 일본 이런 식으로 단어 간의 거리를 잽니다. 디스턴스를 재는데 이것을 우리가 멀티 디멘저널한, 그러니까 다차원 공간에 네트워크로 매칭해 주는 방법들이 있죠. 이것을 이용하는 게 우리가 제로샷 러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샷 러닝을 이용하게 되면 뭐 그 어너멀리티 디텍션도 우리가 확인도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서 우리가 트랜스퍼 러닝이라는데, 트랜스퍼 모델이라는 게 쓰이면 여러분들 뭐 챗 GPT라든 이런 것들이 트랜스퍼 모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어떤 그 훈련된 모델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활용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런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게 좀 장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기존에 뭐 호랑이, 사자, 오랑우탄 이런 이미지를 분류 모델 학습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뭐 고양이라는 모델 입력을 받으면,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새로운 이미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마치 그 세멘틱 웹에서 단어 간의 거리를 찾듯이 그래프에서 거리를 찾습니다. 지금 보시면 타이거하고 라이언하고는요 이렇게 거리가 지금 가깝겠죠, 아무래도. 자, 그 다음에 덕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캣이 들어가면, 캣은 사실 고양이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이거나 라이언 쪽에 이렇게, 특히 타이거 쪽에 줄무늬도 있고 하니까 가깝게 이렇게 배치되는, 자,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고양이라고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왜 설명력이 부여되냐면, 보시다시피, 자, 호랑이랑 가깝고, 자, 그런데 호피 무늬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작다. 그래서 이건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마치 룰 베이스 러닝처럼 경로가 이렇게 패스웨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왜 고양이로 분류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제로샷 러닝이 되겠습니다. 또 뭐 최근에 개발된 알고리즘이고요. 장점은 이제 맥락에 기반한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이런 어떤 새로운 타겟으로 이게 예측이 됐는지를. 하지만 단점은요. 이제 문제는 사전 학습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의 대표적인 게, 이게 되려면 초거대 AI가 일단 돼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학습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사전 학습을 통해서 얻은 이 그래프가 무조건 문맥적으로, 맥락적으로,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아주 뎁스하다, 깊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단어 사전을 많이 학습한 모델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네이버 파파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학습을 많이 한 AI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보건의료 용어를 집어넣으면 번역이 딱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죠. 왜 그러냐? 실제로 그 보건의료에 사용되는 용어까지는 학습이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보건의료 사전을 따로 만들어야죠, 네이버에서. 그러니까 그걸 학습한 트랜스포머 모델을 만들어야죠. 자, 그 다음에 더 깊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델을 설명을 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종합하자면 설명 가능한 예측을 위해서는 결국은, 자, 제가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해석 가능성하고 완전 무결성의 이 트레이드 오프의 관계, 즉 상충 관계를 의식하고요. 약간의 해석 가능성을 이제 완전 무결성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고요. 자, 설명을 자동화할 또 필요성도 필요합니다. 자, 이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XAI에 구현할 방법들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데이터마다 달라요,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의료 데이터에서는 이런 게 적합한데, 사실은 뭐 또는 불량품을 검출하는 그런 또 제조 데이터에서는 또 다른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보 관리사분들이 이런 어떤 모델이 가장 옵티멀한지를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 네, 나머지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자, 지금 이 결론적으로 오늘의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떤 설명도 가능하고 정확도도 높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이런 단일 모델을 쓰는 게 아니라 AI 모델들을 여러 가지 AI 알고리즘 이렇게 섞습니다. 그래서 뭐 쌓기도 하고
쌓으면 우리가 스택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거 섞으면 블렌딩 모델 또는 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자, 그런 걸 만들어요. 자,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거 아까 보셨던 룰 익스트랙션처럼 설명 가능하게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정확도도 높고 설명도 가능한 그런 현장에서의 실 기반 데이터를 이용한 의료 AI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긴 시간 동안에 이 강좌를 들어주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자, 요약하자면 오늘의 핵심 내용은, 자, 의료 빅데이터를 이용할 때에는 가능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긴 합니다만 가능한 멀티모달, 즉 여러 개 이종의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하면 정확도가 높아진다. 즉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의 성능이 달라집니다는 점. 자, 두 번째는 인공지능 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 학습을 위해서는 단일 모델보다는 여러 개의 인공지능 모델들을 합쳐서 분석하는 게 정확도가 높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자, 정확도만 높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정확도도 높지만 설명, 해석이 가능한 소위 그래야 CDSS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즉 임상의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설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